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9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한국 표준직업 분류의 동일한 분류 수준에서 직무 단위를 분류하는 순서 배열 원칙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순서 배열.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한국 표준산업 분류, 한국 표준산업 분류.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직업 분류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인데 뭐 농업연구원이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화학연구원이냐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업이 농업이 먼저 나오는 산업이었고 뭐 화공산업이 뒤에 나오는 산업이었다.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주겠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이해하시죠? 예.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와 일반이 있을 때 특수한 것부터 먼저 주겠다라는 거. 세 번째, 종사자 수, 직능 수준, 직능 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1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1번, 2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겠죠. 물론 1번에서 끝나는 거였다. 그러면 뭐 2, 3번 갈 필요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2번까지도 안 됐을 때 그 뭐 예를 들어 똑같은 A란 직업도 있고 B란 직업도 있다. 근데 똑같이 1번은 1, 2번 갖고 분류가 어렵다는데 A 직업은 3,000명이 종사하고 B 직업은 6,000명이 종사하더라. 그럼 B 직업부터 먼저 줄게요. 순서를. 뭐 이런 식인 거죠. 거기에 또 비슷하다. 3,000개씩 똑같다. 3,000명씩. 그럼 이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한국 표준직업 분류와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차이점을 2가지씩만 기술하시오. 예, 예상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컸던 건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고용직업 분류. 첫 번째는 중심 분류 체계라는 거예요. 중심 분류 체계.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대분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관리자,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번 단순 노무 종사자, A 군인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대분류 코드잖아요. 그 밑에 이제 중분류, 쇠분류 들어가죠. 근데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중분류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뭐 1번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 안 쓰고 0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대분류 코드 쓰지 않고 중분류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못 하신다면 1차 교재를 조금 다시 한번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중분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나요? 수준으로 돼 있죠. 수준. 1번과 2번이 3과 4 직능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가 어떻게 됐나요? 제2 직능 수준이죠. 그 다음에 9번이 제1 직능 수준에 속했던 거죠. A 군인은 직능 수준과 무관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직능 수준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01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유형이에요. 유형. 네. 이렇게 중심 분류 체계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작성 기관에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통계청에서 어떤 직업,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올해 뭐
뭐 10,000명이었다가 내년도 전년도에 10,000명이었다가 올해 12,000명으로 늘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작성하는 게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고용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작성기관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목적은 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통계가 목적이에요. 근데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이게 취업 알선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해서 쓰는 데지만 이 고용직업분류는 그런 게 아니라 취업 알선이다 보니까 고용센터라든가 혹은 직업 사전이나 직업 전망과 같이 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게 또 다르고 또 공통점은 공통점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코드가 4자리로 같아요. 여기서도 4자리 코드를 쓰고 여기서도 4자리 코드를 쓴다라는 거죠. 단 여기는 대, 중, 소, 세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중, 소, 세인데 중이 2자리에 중분류가. 그 다음에 여기 한 자리에서 4자리에. 그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업분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지죠. 직업분류. 이런 식으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산업활동을 정의하고 산업활동의 범위를 기술하시오. 예,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건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활동의 정의는 각 생산 단위가 노동과 자본과 원료라는 생산의 3요소죠. 생산의 3요소를 투입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생산 단위를 투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포함한다. 비영리 활동이라도 산업활동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단지 가정 내에 가사활동은 빼준대요. 예. 전업주부들은 참 슬픈 겁니다. 예.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을 나열하시오. 이것도 1차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거죠. 아주 많이. 산업분류 원칙. 그래서 산출물에 의한 특성. 첫 번째 산출물의 특성. 두 번째는 투입물이겠죠. 나온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투입물의 특성. 세 번째는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크게 없는데 뭔가 이루어진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건 이동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뭐 무역도 마찬가지고 물류, 유통 뭐 비슷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굳이 안 적어줘도 맞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이다. A, B, C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박스도 1차에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산업분류 통계 단위.
예,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장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단일 산업, 단일 생산활동이겠죠. 산업활동, 산업활동.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겠죠. 예, 요게 그 교재에 나왔던 거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재하고 거의 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 이상의 장소이면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하는 게 뭐 있어요? 예, 기업체 단위이거나 기업 집단인 거죠. 그 다음에 단일 장소이면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한다. 예, 뭐가 있나요? 예, 지역 단위죠. 지역 단위.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장소이면서 단일 산업활동이다. 예, 활동 유형 단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단일 장소이면서 단일 산업활동이다. 가장 기초, 통계 기초가 되는 거. 예, 사업체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사업체나 기업체라는 걸 같이 쓰지만 엄밀히 통계를 낼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업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사업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장. 그래서 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탕정사업장, 천안사업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무슨 공장, 무슨 공장 이런 식으로 사업장, 공장 혹은 지점, 사무소 이런 개념들이 주로 사업체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네 박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라고 1차에서 제가 별표 3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어진 문제가 사업체 단위와 기업체 단위를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단위와 기업체 단위, 첫 번째 기업체 단위를 먼저 적는다면 법 통계를 작성할 때 첫 번째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예요. 두 번째는 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간다. 자원 배분.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 단위가 큰 거고 사업체 단위는 작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자체가 기업체 단위고요. 기업은행 뭐 예를 들어서 서울지점, 부산지점 이런 것들이 사업체 단위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단위가 큰 거고 사업체 단위가 작은 거예요. 규모 그러면 단순하게 규모로만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울 지점에 사람 많이 보낼 것이냐, 부산 지점에 사람 많이 보낼 것이냐, 혹은 서울 지점에 어떤 자금을 많이 들여서 서울 지점을 키울 것이냐, 부산 지점에 자금을 많이 들여서 부산 지점을 키울 것이냐, 이런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갖는 게 기업체 단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체 단위. 사업체 단위는 통계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이면서 두 번째는 생산활동의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이 나는 두 가지씩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법적, 제도적 최소 단위인데 여기서는 통계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원 배분이라는 것을 자율성을 갖는다면 여기서는 각 사업체 단위로 생산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 정도 적으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 기출문제 26번. 한국표준산업분리의 활동 단위는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활동 단위를 별개의 독립된 행동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을 작성하시오. 이런 게 있죠. 우리 1차 교재에서 있던 것 때 별개 활동을 별개 활동으로 보지 않고 보조 단위로 보지 않고 별개 활동으로 보아주어야 되는 경우 네 가지 있었죠. 그 내용을 적으라는 거죠. 여기서 보조 단위로 보지 않고 별개 활동으로 보아줘야 되는 네 가지. 첫 번째가 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자산, 그죠? 고정자산이 됐든 혹은 유동자산이 됐든. 그래서 제가 1차에서 말씀드린 고정자산을 한번 사례를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는 고정자산 하나 짓는다. 그럴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별도로 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생산량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세 번째는 모 생산 단위의 부품이 되는 경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D 활동은 별도의 뭘로 해봐야 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봐줘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1차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2차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적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233페이지 기출 27번 문제. 한국표준산업분리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 산업의 주된 산업 활동으로 결정해 준다 그랬죠. 주된 산업 활동. 근데 그 주된 산업 활동은 어떻게 결정한다?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부가가치액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부가가치가 어렵다면 그냥 산출액 가지고도 한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와 그냥 산출액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을 잘 또 이해 안 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서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 발생한 거예요? 50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산출액은 얼마야? 이거야 그냥 내가 100원이라는 거 산출해낸 거죠. 근데 부가가치가 50원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활동하는 거지 부가가치가 없다.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힘들게. 그죠? 결국 부가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진을 남긴다 혹은 이윤을 난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한다? 예. 그 회사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 분류하는데 이 주된 산업 활동은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분류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가 어렵다 결정이. 그럼 어떻게 한다? 산출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라든가 설비 규모라든가 급여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죠.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할 경우 어떻게 한다? 예.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다?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대상 기간의 산출액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조사할 것이냐라는 대상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글 쓰는 데 있어서 핵심을 보셔야 돼요. 핵심. 그래서 첫 번째는 주된 산업이라는 얘기 나왔었죠. 주된 산업. 그 다음에 부가가치 크기. 이게 안 되면 뭐다? 산출액으로 한다라는 얘기 나왔고, 두 번째 1번이 부적절할 경우에 종업원 수나 설비 규모, 급여 크기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세 번째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할 경우 계절 산업일 경우 조사 시점 아니다. 어떤 조사 대상 기간이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은 휴업 중일 때는 뭐한다? 휴업 중일 때는 영업 중일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산 중일 때는 어떻게 해라? 예, 청산 전이죠. 청산 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 중일 때는 어떻게 해라? 예, 설립 이후 활동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통계 단위를 결정해 주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 지금 놀고 있으니까 휴업이라는 건 뭐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놀고 있는데 무슨 산업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영업할 때를 기준으로 혹은 휴업하기 전 영업할 때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청산 중이다. 문 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 닫기 전에 뭐 했어 도대체? 청산 전에는. 그죠? 그 다음에 설립 중이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설립 중이니까. 설립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에 가지고 분류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해당 부서에 포함되고 대신 중앙 보조 단위 이게 이제 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뒤로 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거 요 4가지 중에서 요건 조금 적다 보면 헷갈려요. 5번은. 그러니까 주로 앞에서 3가지 정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노란색으로 친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작성하실 때 별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구분할 때 목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시오. 예, 요거를 직업능력개발 훈련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첫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고 두 번째는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분류는 양성훈련, 그 다음에 향상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직훈련이다. 말 그대로 양성훈련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인력으로 양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시켜 주라는 거죠. 향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직무 수행 능력 배양 플러스 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 혹은 습득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전직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직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더 나가서라도 전문가로서 대접받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든가, 혹은 현재 하는 일이 어떤 하향 추세에 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켜줘서 새로운 직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밖에 나갔을 때, 뭐야, 전직이라는 건 나갈 거라잖아. 밖에 나갈 때 경쟁력 키워주라는 거예요. 경쟁력 향상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게 전직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방법에 따라서는 첫 번째가 집체 훈련도 있고, 두 번째는 현장 훈련도 있고, 세 번째는 원격 훈련도 있고, 네 번째는 혼합 훈련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집체 훈련은 말 그대로 교육 장소에 모여서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장소라는 건 뭐예요? 교육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장소겠죠. 요건을 갖춘 장소. 에서 하는 교육. 현장 교육은 말 그대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위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이론 교육을 많이 한다면 이건 실습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은 말 그대로 원거리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정보통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뭘 이용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죠. 인터넷 혹은 기타의 뭐 정보통신 방법들도 있겠죠. 정보통신, 그 다음에 도서,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도서는 뭐 책을 보내줘서 스스로 공부하게 해주는 거죠. 기타의 방법을 통해 멀리 있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방법이야. 혼합 방법은 뭐냐? 혼합 방법은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 훈련입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고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법규에서도 좀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알선의 7가지 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예,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그럴만하다라는 내용들이지 이게 굳이 설명할 필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적격자. 예, 적격자라는 건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적당한 인재가 되는 거고요. 근로자, 실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격자입니다. 두 번째, 자유. 누군가 강제로 시켜. 너 인마 저기 취업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실래요? 그래서 예, 좋아요.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 예. 누구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얘를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평.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이라든가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가 왔으니까 에이, 쟤는 해주지 말아야지. 쟤는 매일 그냥 오셨어요? 그래요. 그냥 가세요. 이게 아니고 또 기독교 신자가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 명시. 예, 근로자가 구직자가 왔을 때 자, 선생님이 원하는 회사에 보니까 A 회사에 근무 시간은 어떻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어떻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근로조건을 명시해 주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통신권 내의 거주자 알선 원칙. 예, 이왕이면 가까운데 좀 소개를 시켜주는데 안 될 경우에는 광역에 있는 곳을 알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보장 당연한 거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회사에 기밀정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직업 알선의 일반적인 원칙 7가지 설명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